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에서 5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동료가 알려줘서 이곳에 사연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 상황과 비슷한 사연도 많아서 좋았고요.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챙겨 듣고 있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지금은 다시 싱글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무 근심 없을 것 같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남자 때문에 험한 꼴 제대로 봤네요.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인이 알아볼까봐 좀 부끄럽기도 한데 용기 내서 한번 털어놔 볼게요.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어릴 때도 그 동네에서 사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죠. 그래서 외가 쪽과 친가 쪽에서 물려주신 아파트 세 채가 이 동네에 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내셨을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젠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 비싼 지역이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운이 좋았다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매사 그냥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편이고요. 부모님께서 공부를 잘하라거나 좋은 직업 가지라고 압박하시지 않아서 가능했죠. 어느 날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고객님이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주신다고 해서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세아 씨. 아, 네. 저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세무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가 좀 까다롭게 굴죠? 성격이 깐깐해요. 아닙니다. 엄청 잘 대해주세요. 다행히 마음에 드셨는지 제 일 처리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깐깐하신 분이라 우리가 잘 어울릴 거라고 딱 한눈에 아셨나 봐요.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라서 잘생긴 남자를 소개시켜줬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훈남 이상으로 준수했고 성격도 다정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 만남부터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서로한테 푹 빠져서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도 좀 됐는데 자기는 결혼 생각 없어? 나는 이제 30이 넘으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네. 나도 우리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그 전에 말해야 할 게 있어.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갑자기 막 무서워지려고 해. 우리 가족이랑 집안 상황에 대해서야. 가끔 자기 말 들어보면 강남에 살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것 같더라. 자기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게 느껴져. 근데 난 완전히 반대거든. 거의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할까? 그래서 자기한테 우리 집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 자기 가족들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네. 또 자기가 지금 혼자 사니까 별로 가족들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집은 아직도 상가주택에 전세로 살아. 내가 어릴 때부터 방 2개 있는 집에서 동생 2명이랑 부모님이랑 계속 살았어. 나는 회계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독립했고, 안 그러면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자기 자체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아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야. 자기 가족들이면 다 좋은 분들일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 저딴 소리를 왜 했나 기야말 일이네요. 그래도 그때는 남자에 미쳐서 온 세상이 꽃밭이었거든요. 둘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고 남편의 가족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별로 험한 일 안 겪었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그랬나 봐요. 사실 남편의 직업이 괜찮으니까 같이 벌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이 파탄난 후에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역시나 남의 집 가장은 함부로 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상가주택이라더니
허름한 대로변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 색깔도 누렇고 전등은 또 엄청 어둡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놀란 얼굴을 봤는지 남편이 멋쩍게 씩 웃어주더군요. 다행히 식사하라고는 안 해서 간단하게 다과만 먹었는데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다들 순박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잘난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역시나 아주 참하고 예쁘구나. 잘 왔다. 보다시피 우리 집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아. 찬욱이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용돈 주고 있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목돈을 줄 수도 없을 것 같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걱정 말고 너희 원하는 대로 준비하거라. 우리도 무슨 옷 사달라느니 그런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새언니.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언니는 엄청 귀하게 자란 것 같더라. 강남에 산다면서요? 아, 엄청 잘 살거나 부자인 건 아니에요. 운 좋게도 아버지께서 집을 저렴할 때 잘 사신 것 뿐이죠. 그래, 결혼 준비하려면 할 게 엄청 많다며? 돈으로 도움은 못 줘도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내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 줄 테니.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약할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갑자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회사 앞이라면서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좀 불편한 마음으로 얼른 커피숍으로 갔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좀 어려웠거든요. 커피숍에서 단둘이 마주했는데 시모의 표정 차갑더라고요. 남편의 집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가 근처 왔다가 한번 들러봤다. 그때 중요한 걸 안 물어본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거니? 전세로 할 거야, 매매로 할 거야? 아, 오빠가 5천 정도밖에 모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해서요. 우선 신혼부부 특공으로 최대한 대출받아서 매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왕이면 찬욱이 회사랑 가깝고 평수가 큰 신축 아파트 어떻겠니? 그래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여러모로 좋잖아. 네? 저희는 그냥 20평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위치가 중요하니까 서로의 회사 중간에 있는 곳을 찾고 있거든요. 꼭 신축이 아니어도 되고요. 신혼 특공으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렇게 날리면 되겠니? 내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 2개 알아봤어. 여기랑 여기거든? 친구들한테 알아보니 나중에 값도 많이 오를 것 같더라. 여기 한번 잘 생각해봐. 2개의 아파트 모두 시댁이랑 엄청 가까운 데다가 30평대 후반이더라고요. 아직 둘뿐인데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었죠. 또 제 회사랑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데 거기에 살고 싶겠어요? 무엇보다 시댁이랑 가깝다는 점 때문에 제일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둘러댔죠. 우선은 오빠랑 말을 해볼게요. 근데 너무 넓은 곳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저도 봐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너도 실물을 직접 보면 좋다고 할 거야. 아니면 이번 주말에 찬욱이랑 같이 와서 한번 둘러볼래? 내가 잘 아는 부동산 지인이 있거든.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 물고 넘어지시던지 애 둘러서 거절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마치 짠 것처럼 남편도 그 아파트를 은근슬쩍 계속 말하더라고요. 나도 아파트 좀 알아보긴 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아파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어차피 대출받을 건데 좀 넓은 게 낫지 않아?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어차피 큰 평수 필요하잖아. 그럼 대출 금액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리고 아이들이랑 산다고 해도 방 2개면 충분할 텐데. 무슨 신혼부부가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해. 이왕이면
넉넉한 게 좋잖아. 우선 한번 가보자. 요즘은 신축이 참 잘 빠졌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같이 둘러보자, 응? 결국 남편한테 끌려서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요. 새 아파트인데다가 넓어서 그런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다는 분위기를 읽었는지 남편이 신나서 더욱 푸시를 하더군요. 우리가 살기에 여기가 딱이라면서요. 근데 너무 넓고 우리한텐 과한 것 같아. 여긴 사실 5, 60대 정도 부부가 자식들이랑 사는 아파트 아니야? 일단 더 생각해보자. 단호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그 후로는 더 뭐라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토라진 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할 문제이기에 애써 모른 척을 했죠. 더 이상 별말이 없길래 그대로 포기한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뜸 그 말을 친정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신혼집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대뜸 말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벼르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역시나 그 말이 걸리셨는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괜찮으면 아빠가 돈 줄 테니까 매매해도 돼. 난 네가 이 동네에서 살았으면 했는데 최서방은 그쪽이 마음에 드나 보다. 같이 둘러봤는데 좋았다니 사실 나쁠 것도 없지. 싫어요. 거긴 너무 넓고 시댁이랑도 가까워요. 더군다나 우리가 집 사는데 왜 아빠가 돈을 줘요? 진짜 괜찮아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사실 네가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아파트 하나 그냥 주려고 했었어. 근데 다른 동네가 좋다니 아쉽지만 아빠가 그 정도 선물은 할 수 있지. 최서방한테는 내가 아는 은행에서 저렴하게 대출해줬다고 하고 매매해. 괜한 부담은 갖지 말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1억을 뺀 나머지 매매 금액을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말했죠. 아버지 친구가 은행 지점장이라서 대출 이자를 엄청 괜찮게 쳐주신대.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진짜 잘 됐다. 역시 내가 장가 하나는 잘 간다니까. 처갓집이 능력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네. 진짜 고마워, 자기. 어차피 빌리는 건 똑같은데 뭐. 대신 대출이자 더 낼 테니까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하는 게 어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차라리 이자를 내가 더 내고 내 명의로 하면 모를까. 그건 절대 안 돼. 무조건 공동 명의로 해야지.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반대할 줄은 알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우리 아버지가 90% 정도 돈을 대주는 건데 아버지 명의로 해야 할 판 아닌가요?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공동 명의로 매매하고 말았죠. 넓은 집을 꾸미려니까 가전이며 가구에 쏟아야 하는 돈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거절하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댁은 진짜 100만 원도 안 보태주시더군요. 뭐 사실 그런 집에 사시는 걸 봤으니 서운한 마음도 안 들었어요. 어차피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괜히 기대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냥 착한 시댁 식구들과 좋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어요. 그래도 신혼집이 시댁이랑 걸어서 20분 거리라 너무 가까워 걱정이 되긴 했어요. 혹시 아무 때나 찾아오면 어쩌나 하고요.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 걱정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매일 시모가 전화해서 언제 집들이 할 거냐고 묻더군요. 아직 집 정리도 안 끝났고 여행에서 막 돌아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얼마나 재촉을 하던지 결국 그 다음 주말에 바로 집들이를 하게 됐죠.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이란 말이야? 세상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집이네. 진짜 너무 좋다. 역시 새 집이 다르다니까. 내 말 듣기를 잘했지? 오빠, 집 진짜 좋다. 와, 스타일러도 있네.
새언니네가 역시 좀 사나보다. TV도 완전 비싼 거네. 우리 집 콧구멍만한 TV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완전 극장이다, 극장. 시댁 식구들은 집들이 내내 아주 떠들썩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집들이 온다면서 주스 한 병도 안 사왔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 온다고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음식 재료들 사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배달 음식도 시켰죠. 근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 쳐다도 안 보고 30분 넘게 이 방 저 방만 다니면서 집 구경하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뒤늦게 저녁을 먹는데 다들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던지 며칠 굶고 온 줄 알았네요. 집이 좋으니까 음식도 다 맛있다 얘.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지? 다 사온 거지? 넌 좋겠다. 잘난 남편 만나서 이렇게 대골 같은 집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고 말이야.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오빠 완전 인생 역전했네. 나도 여기 살고 싶어. 오빠, 우리 집 가기 싫어. 가면 너무 우울하단 말이야. 여기 있다가 가면 더 우울할 것 같아. 그건 안주인인 새언니한테 물어봐야지. 여기 남는 방도 많은데 한번 말이나 해봐. 그나저나 여기 공동명의로 한 거 맞지? 찬욱이 너 등기부등본 좀 떼서 가져와라. 진짜 맞는 거지? 그런 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째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이 집을 산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건데 말이에요. 남는 방은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하나는 미리 아이 방으로 만들 거고 하나는 제 작업실로 만들려고요. 제가 좀 일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신혼집인데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언니.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정색해요? 집이 너무 좋아서 부러워서 그랬죠. 언니 착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성질 있다. 그래 자기야. 식구들이 우리 좋아 보인다고 장난치는 건데 왜 갑자기 정색을 해?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자, 아버지 술 좀 더 드릴까요? 순식간에 편먹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들이는 저녁 6시부터 무려 밤 12시까지 이어졌어요. 10시간 동안이나 자기네끼리 웃고 떠드는데 옆에만 있어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쉬고 싶어서 빨리 갔으면 싶은데 아니 새벽 1시가 돼도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집에 안 가보셔도 돼요? 아침부터 짐 정리하고 음식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안에 들어가서 자면 되지.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시부모 아니야. 얘기 좀 더 하고 들어가 잘 테니까 넌 먼저 차렴. 네?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어서 불편하실 텐데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냥 지금 가시는 건 어떠세요? 아, 자기야. 이 새벽에 위험한데 어떻게 집에 가시라고 그래. 어차피 내일 일도 안 하는데 어때? 주무시고 가세요. 너네도 자고 가. 편하게 해, 편하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도 거나하게 취했는지 저 소리만 반복하다가 거실에 푹 쓰러져서 자더군요. 그러자마자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시모랑 시누이가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시부랑 시동생도 다른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취해서 미적미적 대더니만 방으로 갈 때는 얼마나 민첩하던지요. 아주 첩보 작전이라도 짜고 왔는 줄 알았네요. 뭐 사실 자기들끼리 다 계획 짜고 온 거였겠죠.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잠을 설쳤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실이 왁자지껄 시끄러워서 나가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아주 자기 집처럼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시무가 앙칼지게 말했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일어났니?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가 집에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차릴 생각은 해야지. 어제 술 먹어서 다들 속쓰린데 얼른 해장국 좀 끓여봐라. 아직 시부모가 어려울 때였으니 어쩌겠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허겁지겁 북엇국 끓이고 밥하고 그랬네요. 다들 또 얼마나 짭짭대면서 먹는지 밥맛이 떨어져서 그냥 옆에서 멍하게 있었어요. 몇 번 같이 밥 먹어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렇게 다들 후루룩 짭짭 개걸스럽게 먹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넌 요리를 많이 안 해봤니? 국이 좀 밍밍하네. 육수를 제대로 내야지. 앞으로 내가 요리 좀 가르쳐줘야겠네.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앞으로 새언니가 많이 배워야겠다. 국이 그냥 맹물 같네. 우리 오빠 입맛 까다로운 편인데 어떡해? 제가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하는데요 뭐. 밥은 각자 알아서 해먹어야죠. 요즘 시대에 어떤 집에서 와이프만 밥하나요? 저 집에서 요리 한 번도 안 하고 귀하게 커서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요즘엔 밀키트도 잘 나오고 사 먹는 게 더 낫죠. 아가씨는 저보다 어린데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남편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면 매일 십첩반상 차려주겠네. 노골적으로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으니 그제야 겨우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어요. 그들이 나가자마자 남편한테 화를 냈죠. 아니, 신혼집에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밤에 가는 게 정상이야? 나 너무 피곤해. 주말에 하나도 못 쉬고 당신 가족들 수발이나 들고. 이게 뭐야? 이제 우리 한 가족이야. 아니, 가족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난 당신이 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정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오히려 저를 정없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이니까 괜한 다툼 안 만들고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이 터졌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여자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신우이가 혼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더군요. 아니 아가씨, 지금 남의 집에서 뭐해요? 오빠는요? 오빠도 없는데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아, 오빠는 늦게 온다고 도어락 번호 알려줬어요. 언니, 밥 없어요? 나 배고픈데. 아가씨,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남의 집에 혼자 와 있는 거 무례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땀을 흘려서 샤워 좀 했어요. 오빠 티셔츠 좀 입을 수 있지. 언니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제가 언니 동생이 이랬어도 그럴 거예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남편을 노려봤죠. 근데 더 황당하게 신우이가 남편을 보자 갑자기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오빠, 새언니 너무 무서워. 오빠가 와 있어도 된다며.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신우이를 무시해도 돼? 언니가 나 가래. 아니 자기야, 왜 애를 울리고 그래? 내가 와 있으라고 그랬어. 솔직히 자기 친동생이었어도 이렇게 홀대했겠어? 둘이 짰어? 내 동생이었으면 여기 이렇게 와 있지도 못해. 아, 나 피곤해서 더 이상 말싸움할 힘도 없으니까 아가씨, 오늘은 그만 가줘요. 아, 진짜 당신이 그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애 좀 편하게 있으라고 해. 여기 우리 공동명의잖아. 그럼 반은 내 거 아니야? 그럼 얘 여기 있어도 되잖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냥 대출금 얘기 다 말해버리고 둘 다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핑 도는데 심지어 시모한테서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받지 않으니 남편 놈이 제 귀에 핸드폰을 갖다 댔어요. 그러자 시모가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니? 지금 애들 방 천장에 물이 새서 내가 급한 대로 거기로 보냈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 가족이 바로 근처 큰 집에 사는데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니? 미안하지만 한 며칠만 좀 데리고 있어줘. 말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미 밤이 늦었으니까 아가씨는 오늘 재우고 내일 내보낼게요.
넌 맏며느리가 돼서 어쩜 그렇게 야박한 소리를 하니? 아니, 그리고 막말로 그게 다 네 집이니? 우리 아들 집에 간다는데 네가 왜 오라 말아야? 그때 남편이 전화를 확 뺐더니 이딴 말을 하더군요. 걱정 마시고 찬성이도 오라고 하세요. 집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당연히 여기로 와야죠. 그렇게 하시고 끊어요. 당신, 지금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독단적인 행동이야? 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너야말로 우리 가족 무시해? 집 가난하고 집에 물 새고 그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집에 물이 새는 게 무슨 죄야?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버럭버럭 큰 소리로 화내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입에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시동생도 짐가방까지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아가씨나 도련님이나 하루 이틀 정도는 친구 집에서 자면 될 거 아냐. 꼭 여기에서 지내야 할 이유라도 있어? 그럼 오빠가 바로 근처에 사는데 굳이 남의 집 갈 이유는 있어? 너도 고집 좀 그만 펴.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애들 먼저 재우고, 야, 너는 저 방 쓰고 넌 저 방 쓰면 돼. 신경 안 쓰이게 조용히 잘 지내. 알았어? 알았어. 채연이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 나도 남자 잘 만나서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신우이랑 시동생은 마치 지네들 방인 양 자연스럽게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뭐라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밤에 대판 싸우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답니다. 서로 얼굴 보지도 않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로 지냈고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봤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집안이 아주 난장판의 개판이었죠. 신우이랑 시동생 남편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잔뜩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도 과자 부스러기에 머리카락에, 아니, 하루 만에 집안꼴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심정도 모르고 신우이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계속 해댔습니다. 언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아니, 언니는 집에서 요리를 아예 안 해요?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오빠 불쌍해. 완전 빈손으로 오셨네. 저녁에 장봐 와서 뭐 좀 해줄 줄 알았는데. 형수님이 저녁 해줄 거라고 형이 그랬잖아. 아님, 뭐라도 시켜줘, 형. 여보, 애들 배고픈데 뭐라도 좀 간단하게 해줘. 내 체면이 있지. 순순히 해준다고 하니 아주 셋이 신나서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대더군요. 조용히 라면 3개를 끓여서 냄비째 식탁에 올려놨죠. 냄새를 맡고 주방으로 슬슬 기어오더라고요. 난 뭐 맛있는 거 해줄 줄 알았는데 꼴랑 라면? 아, 형수님, 스케일이 너무 작네. 아짜! 이게 뭐야? 언니, 너무 짜요. 뭐야? 바쁘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밥 차리라는 게 지금 말이 돼요? 하루 종일 놀면서 내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신우이와 시동생이 놀랐나 봐요. 슬금슬금 현관문 쪽으로 가더니 둘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도 놀랐는지 그냥 벙쪄 있었고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남의 집에 쳐들어왔으면 깨끗하게라도 하고 있어야지 개판으로 만들어? 또 내 옷까지 입고 바닥에 던져놓은 꼴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가정교육 얘기가 왜 나와? 그래, 너는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잘 살았고 나는 하급이라 이거야?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먼저 본색 드러낸 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아니야? 결혼하고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 알아서 하라면서 상관 안 한댔잖아. 그런데 지금은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에 나보다 더 오래 있어. 누가 보면 당신 가족들이 사는 집인 줄 알겠다고. 고작 며칠 있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볼 면목이 없어. 장인 장모가 이 집에 와 계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그때도 이딴 식으로 행동했을까? 몇 번을 말해.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든다고. 당신 가족들이 들락거리느라 우리 부모님은 아직 여기 와보지도 못하셨어.
그건 알고서 지금 그딴 말을 하는 거야? 그 후로 2주 넘게 남편이랑 눈만 마주치면 싸웠어요. 남편만 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부러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고요. 어차피 방도 많겠다. 남편한테 다른 방 가서 자라고 해버렸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서 정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시댁 인간들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길래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했는데요. 그게 폭풍 전야였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죠.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자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고민을 했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섞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남편도 여전히 냉랭하게 대하길래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남편 생일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상에, 시댁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거 있죠? 아주 잔치라도 하는 것처럼 떠들썩 하더군요. 시모는 제 집인 양 주방에서 신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 남편놈은 거실에서 껄껄대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아무도 저한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모를 보니 제가 산 주방 도구들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 뭐 하세요? 온다고 말도 없으셨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장남 생일인데 마누라인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잖니. 엄마인 나라도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어떡하니? 내가 못나서 우리 아들이 마누라한테 미움을 받는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미리 말했으면 네가 올시구나 하고 오라고 했겠어? 또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네요. 생일 때문에 온다고 하셨으면 저도 같이 준비하든가 외식을 하든가 했겠죠. 저 사람도 오늘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네가 찬바람 쌩쌩 불고 무서워 죽겠다는데 뭔 말을 하겠니? 너는 우리가 그렇게 싫으니? 이제 한 가족 아니니? 너 좋아한다는 갈비찜도 하고 밑반찬도 잔뜩 해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 우리 오늘 같이 먹고 얘기 좀 하면서 풀어보자. 시모가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니 괜히 저도 너무했나 싶고 잘못한 것 같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를 도와서 밥 차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죠. 시누이가 사온 케이크를 두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요.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새언니,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언니가 깔끔한 사람인 거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요. 가끔씩 여기 놀러와도 좀 따뜻하게 대해줘요. 너 대신 내가 네 남편 생일상도 차려주고 음식도 다 해줬다.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있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잘해주는 시어머니 진짜 없다. 맞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진짜 없어.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밥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투덕대는 것도 다 가족이 되는 가정이지 뭐.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자기, 우리 오늘로 다 푸는 거다. 그날 밤에 같이 농담도 하고 시부모의 옛날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의 새벽 2시까지 가볍게 맥주도 마시며 그동안 쌓인 걸 풀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다들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고요. 시모랑 시누이 둘이 자고 시동생과 시부가 다른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됐다면 그쪽 입장에선 참 좋았겠죠. 아침이 되자마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고 있는 방마다 들어가서 냄비를 신나게 두드려댔어요. 특히 시모랑 시누이 귀에 대고 더 크게 쾅쾅 두드려댔죠. 아유, 시끄러. 귀 찢어지겠네. 얘가 지금 아침부터 미쳤나? 그만하지 못해? 여보, 뭐 하는 거야? 뭐 잘못 먹었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남편이 손에서 냄비와 국자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죠. 이에 질세라 그 국자로 남편 머리를 팍 세게 쳐버렸답니다. 정신 나간 건 너네들이지. 당장 옷들 주워 입고 내 집에서 나가. 너도 나가, 당장. 뭐? 아니,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 상할까봐 걱정해줬더니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이게 네 돈으로 산 집이야? 네 돈 얼마 들어갔어? 꼴랑 5천만 원 들어갔지? 7억짜리 집에 말이야, 안 그래? 진짜 미친 척하고 남편의 옷들이며 가방들을 복도로 막 집어던졌어요. 신우이와 시모의 옷이랑 가방도 던져버렸죠. 그러자 남편 놈이 저를 현관문으로 확 밀어버리더군요. 그대로 현관에 고꾸라져서 엎어진 꼴이 되었죠. 그걸 본 시누이와 시동생이 킬킬거리며 비웃더군요. 언니, 어제 술 잘 먹고 갑자기 머리 이상해졌나 봐. 진짜 웃긴다.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 꼴을 보니 더 열받아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렸어요. 그러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죠. 이거 다 보고 나서도 킬킬거릴 수 있나 한번 두고 보자. 장난기 가득했던 신우의 얼굴이 동영상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얼굴과 시모의 뒤통수가 녹화되었고 짓거리는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시댁 인간들이 다 자러 들어가고 난 뒤였어요. 오랜만에 방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한 후 남편은 금세 골아떨어졌죠. 저는 맥주 2잔밖에 안 마셔서 그런지 취하지도 않았고 눈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TV나 볼까 하고 거실로 조용히 나갔어요. 근데 시모랑 시누이가 들어간 방 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말소리도 들리더군요. 살짝 그쪽으로 가봤죠. 그런데 그 순간 시누이의 말이 귀를 확 잡아당겼어요. 새언니 진짜 단순해. 그치? 거 좀 비 맞춰줬다고 또 바로 풀리네. 내가 좀 어리숙해 보인다고 했잖아. 여유 있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애가 의심도 없고 똑똑한 척 해대도 애가 허당이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산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한 달은 계속 밀어붙여야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사라고 몇 번 말하니까 또 바로 그러자고 하는데 웃기더라. 그 큰돈 대출도 지 아빠 도움받아서 이자 싸게 잘 받았다며? 그래, 우리 찬욱이가 아주 제대로 물었어. 이제 여기로 이사 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맞아. 이대로 한두 달만 잘해주면서 눌러앉으면 계획대로 되는 거지 뭐. 오빠 하나 잘 둬서 드디어 우리도 이런 큰 집에 살아본다. 너무 좋아. 지가 아무리 싫다고 해봤자 어쩔 수 없어. 어차피 공동명의인데 자기 집도 아니잖아. 엄마, 우리 빨리 여기로 이사 오자. 여기 있다가 우리 집 가면 진짜 거지 같아. 빨리 거기 뜨고 싶어 죽겠어. 그때 물 샌다고 거짓말하고 일주일은 눌러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혜언니가 얼마나 지랄하던지 좀 놀라긴 했어. 아, 좀만 더 기다려. 차근차근히 해야지. 욕심난다고 확 지르면 다 어그러지는 법이야. 엄마만 믿고 있어.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시모와 시누이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 바로 동영상을 찍어놨답니다. 계속 엿듣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아침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궁리를 했죠. 이것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영상을 본 시모와 시누이는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 놈이 뻔뻔하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혼인신고한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이랑 절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약속이라도 했어. 뭐라고? 터진 입이라고 뻔뻔한 말이 잘도 나오네. 넌 결혼 전부터 작정하고 너네 식구들이랑 나를 속였어. 이거 사기죄야. 알아? 사기죄 좋아하네. 네가 법을 잘 알아? 너보단 내가 더 잘 알겠다. 아니,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양가 부모님 더 나이 드셔서 아프시면 어쩔 건데? 그땐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좀 미리 같이 살면 안 돼? 오히려 당신한테도 좋을걸? 우리 엄마가 대신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 세아가. 같이 살면 살림도 해주고 우리 손주도 내가 다 봐주마. 오히려 네가 더 좋은 거지. 손해볼 게 있니? 그럼 이건 어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대신 내가 대출이자 다 부담할게. 아, 그래? 그럼 지금 대출이자 몇 프로인 줄 알아?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냐고. 왜 대답을 못해? 말해봐. 그거야. 생활비 통장으로 당신이 알아서 대출이자 내니까 난 모르지. 전기세 몇천 원 더 나왔다고 아끼자던 인간이 대출 이자는 왜 모를까?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상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너 없이 산 거 티내니?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네 수준에선 꿈도 못 꿀 거 충분히 얻었을 거야. 왜 그 가짜는 머리를 굴려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그게 뭔 말인데? 갑자기 전기세는 뭐고 이자는 왜 물어보는데? 아, 내가 다 낸다고. 좀 비싸도 내가 낸다고 됐지? 이거 한번 보고서나 말해. 이 집에 대출이 있나 확인해 보라고. 진짜 헛똑똑이는 너야. 누구한테 어수룩하대? 머리도 굴릴 줄 모르는 것들이. 그제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남편이 아리송하단 표정을 짓더군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인데 꼴 보기도 싫었어요. 아니, 대출이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7억에 가까운 돈을 다 내고 매입했다고? 당신한테 그만한 돈이 있었단 말이야? 친정아버지가 그냥 사라고 돈 주셨어. 네가 이 아파트 사자고 난리를 쳐서 내가 곤란해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올까 봐 대출 받은 거라고 말하라고 하셨고. 어머 세상에, 우리 사돈이 보기보다 더 재력이 있으시네. 그 큰 돈을 한 번 해주시고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아들 진짜 장가 잘 갔다. 사돈한테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이 집 인간들 IQ는 무슨 물고기 IQ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뭐 들었어? 다 나가라고 내 집에서. 네 돈 달랑 5천 들어갔고 내 돈 7억 들어갔으니까 나가라고. 나가기는 내가 왜 나가? 엄연히 이 집 공동명이야. 이거 왜 이래?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아예 처음부터 말하고 당신 명의로만 하든가. 그런데 그냥 바보같이 공동명의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짝이더라고요. 눈을 까뒤집고 침 튀기며 살벌하게 말하는 남편놈이 더는 인간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갑게 비웃으며 말해줬죠. 우리 아버지가 그 큰 돈을 주시면서 그런 것도 안 알아보셨을까봐? 걱정해줘서 고맙다 고마워. 명의 취소 소송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이름 빼는 건 일도 아니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 봤자다. 넌 엄연히 우리 최 씨 가문으로 시집 왔고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할 것 같니? 소송을 하든 뭐든 해봐. 우리는 이 집 절대 안 뺏긴다. 내가 왜 그쪽 집안 귀신이에요? 나 아직 법적으로 솔로거든요? 시모가 말하는 꼴이 너무 웃겨서 마구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뭐야? 오빠 혼인신고 안 했어? 우리가 혼인신고 결혼식 전에 꼭 하라고 했잖아. 혼인신고 했는데? 우리 그날 같이 가서 했잖아. 아니야?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 같이 하려고 만났는데 네가 회사에 일이 있다고 갑자기 갔잖아. 그래서 나 혼자 하고 간다고 했었지 아마? 그래. 근데 그날 안 했다는 말이야? 야, 너 그거 사기야. 사기 같은 소리 하네. 너네가 나한테 한 짓이 사기지 이 사기꾼들아. 이제 다 알았으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혼인신고 혼자 하려고 했던 그날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를 했었어요. 친구가 요즘은 좀 살아보고 늦게 신고한다면서 나중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때 하도 아파트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 안 하고 돌아섰다가 결혼식 준비로 계속 미루게 됐던 거죠. 그러다 시댁 인간들을 보고는 혼인신고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고요. 계획이 완전 망했다는 걸 깨달은 시댁 인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렇게 했는데도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얘기가 나오자 겁을 집어먹었는지 허둥지둥거리기 시작했고요. 20분쯤 지났을까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그들은 조용히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그게 지긋지긋한 그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바로 명의 취하 소송을 시작하셨죠.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변경되었고요.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이 전화에 대고 메시지까지 보내대서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눈앞에서 7억짜리 집이 날아갔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게 왜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렸을까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전 남편 놈이 택배 기사라고 속이고 우리 집까지 와서 배를 눌렀더라고요. 택배라고 해서 무심코 나갔다가 전 시모랑 둘이 서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면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답니다. 세아가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여태껏 구질구질하게만 살아서 눈이 돌았나 보다. 아파트 한번 못 살아본 게 너무 아쉬워서 말이야. 아들만 다시 받아준다면 우리는 네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살게. 제발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자기야,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자기만 허락해주면 이제 가족들은 안 보고 살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주면 돼. 부모님 안 보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뭔 결정을 해? 이제 너랑 길에서 마주치지도 않을 거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너한테 부모 만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했니? 누구한테 뭔 말도 안 되는 덤터기를 씌워. 당장 꺼져. 막말로 당신 집에는 돈 많잖아. 그냥 그 집에서 같이 오손도손 살면 됐을걸. 이게 뭐야? 내가 당신 입장이었다면 장인 장모 모시고 살았을 거야. 그렇게 네 부모님이 애틋하고 안타까우면 네 돈으로 효도해. 남의 돈 가로채서 대리효도할 생각 말고. 우리 아버지도 돈 힘들게 모아서 보태주신 거야. 그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 너 같은 인간이랑은 다시 말하기도 싫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마. 또 오면 바로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왔죠. 고소한다니까 무서웠는지 전 남편 놈은 지 엄마랑 얼른 달아나듯이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마지막이었답니다. 그 이후 그 아파트는 꼴보기도 싫어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운 좋게도 집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차액은 아버지께 바로 다 드렸고요. 전 남편 놈이 친정까지 찾아오면 부모님께 죄송하니까 지금은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결혼식도 비싼 데서 하고 드레스도 사면서 떠들썩하게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6개월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과 부모님이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죄인처럼 사냐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상처를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열심히 일도 배우면서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이혼 같지도 않은 이혼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남자라면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계속 평생 혼자 살고 싶네요. 그때 뭣도 모르고 혼인신고를 바로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집에서 시댁 인간들 온갖 수발 들고 자존심 다 깎아먹히며 살았겠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교대 근무하며 야간 근무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깨기 위해 이곳의 사연을 자주 듣고 있답니다. 예전엔 라디오를 들었는데 여기 사연이 더 재밌어서 거의 습관이 되었네요.
저도 아주 파란만장한 결혼과 이혼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한때는 화도 났어요. 그래도 빨리 끊어냈다는 데에 위안을 얻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께도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간호학과 졸업하고 대학 근처의 정형외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건물 4층을 통으로 써서 그 근방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직원 수도 참 많았어요. 들어가서 거의 2년은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일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연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고요.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였는데요. 거의 부딪힐 일이 없어서 이름도 몰랐고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병원장이 야심차게 전 직원 회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남편이 제 옆에 앉게 되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우리 병원에 계셨다니 몰랐네요. 제가 아까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회식한다고 화장을 좀 해서 그런가요? 쌩얼도 엄청 예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 이후부터 남편은 병원에서 만나면 농담도 걸고 종종 커피나 간식거리를 갖다 주면서 수다도 떨고 가곤 했어요. 그러다 같이 밖에 나가서 점심도 먹고 꽁냥꽁냥 썸 타는 분위기가 이어졌죠. 딱 해주는 거 보면 다 눈치채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런 게 아주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외모는 제 이상형과는 딴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대시를 해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마음을 점점 열게 되더라고요. 직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환자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위로도 이해도 잘해줬죠. 또 간호사가 아무래도 여초 직업이다 보니 직장 동료 때문에도 힘들거든요. 나 오늘 막내 간호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 무서워서 뭘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걔 왜 그래? 우리 자기 힘들게. 다음에 또 그러면 나한테 말해. 내가 바로 찾아가서 혼내줄게. 말뿐이라도 병원 안에 내 편이 있다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병원 직원들도 우리 관계를 다 알게 돼서 의도치 않게 공개 연애를 2년을 했네요. 모두들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서로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는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에 내 친구들 보니까 반반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 우리 지금까지 서로 모은 게 얼마인지 부모님 재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생활비 딱 반반씩 내고 부모님 용돈은 각자 해드리는 거 어때? 그럼 집안일도 반반, 혼수며 집이며 다 반반인 거 알지? 물론이지. 집 대출 이자도 반반씩 딱 내고 가전제품 같은 것도 다 반반씩 나눠서 사자. 난 이거 예전부터 말해놔서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실 거야. 어때? 자기 진짜 합리적인 남자 만난 거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부담 안 주는 남자가 어딨냐? 남편은 결혼 시작 전부터 다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날 수 없다며 엄청 깨어있는 척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여자 쪽이 손해볼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집을 구할 때도 각자 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5천만 원씩 냈고요. 나머지는 다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병원 근처 신축 아파트를 매매했답니다. 명의는 당연히 공동 명의로 했죠. 결혼식도 축의금으로 모두 계산했고 신혼여행도 반반 내고 예약해서 갔어요. 근데 돈 쓸 때마다 영수증을 악착같이 모으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좀 쎄하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생활 중 가장 꿀 떨어진다는 신혼여행에서 말이죠.
부모님하고 가족들 드릴 선물도 각자 사자고 해서 그렇게는 했는데 좀 서운했죠. 아니나 다를까 여행 잘 갔다 와서는 할 말이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여행 기간 동안 모은 영수증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여행 가서 쓴 돈이야. 내가 반씩 나눠서 싹 계산했어. 편하게 오늘 환율로 해서 여기 써진 금액 내 계좌로 보내줘. 근데 자기야, 내가 예쁘다고 해서 산 목걸이랑 선글라스도 반반씩이야? 난 자기가 사라고 해서 선물로 사주는 줄 알았는데. 난 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샀잖아. 나라고 뭐 사고 싶은 거 없었겠어? 그리고 목걸이랑 선글라스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아, 됐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돈 다 내줄 수는 있어. 그럼 그건 내가 다 내는 걸로 할게. 됐어. 내 물건이니까 그냥 내가 다 낼게. 그럼 됐지? 저딴 소리를 하니까 진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쓸데없는 것도 잘만 사다 안겨주고 하더니만 어떻게 결혼하니까 무조건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가 될 수가 있나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다 낸다고 하니까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정이 좀 떨어졌네요. 결국 제가 산 물건들은 그 돈을 다 내는 걸로 했죠.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쓴 돈을 바로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번호로 매달 월급 받으면 생활비랑 대출이자 넣어줘. 매달 남은 돈은 확인해보고 반씩 나누든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기자. 그것도 나중에 정하면 될 것 같아. 어때? 진짜 합리적이지? 그래, 자기가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인 줄 몰랐네. 알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해볼게. 그렇게 돈을 반반씩 철두철미하게 나누는 사람이니 집안일도 반반씩 딱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엑셀 파일로 쫙 정리한 집안일 목록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 집안일 반반 목록이 이렇게 있더라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더 적어서 만들어봤어. 혹시 자기가 하려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전혀 생각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음 넓은 내가 먼저 딱 만들었지. 아, 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지 몰랐네.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이 만든 집안일 목록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세분화가 잘 되어 있던지 아주 놀랐네요. 예를 들어보면 빨래가 그냥 빨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기, 빨래 접기, 옷장에 넣기, 이딴 식으로 분류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자기 먼저 하고 싶은 거 골라. 난 남은 거 할게. 나 같은 남편 진짜 없다. 아유, 고마워라. 아주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저는 직업상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방사선사라서 6시면 칼퇴근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시간 여유도 훨씬 많은 편이고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야간 근무 때 집안일을 못하면 아주 난리를 피웠어요. 자기, 어제 설거지 안 했더라? 오늘 내가 하는 날이긴 한데 어제 자기가 안 했으니까 오늘 해. 자기야, 나 어제 집에 11시에 들어왔어. 근데 설거지를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한테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릇은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어제는 내가 요리하는 날이었고 자기가 설거지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 먹을 것도 만들어놨잖아. 나 너무 숨 막혀. 진짜 이렇게는 계속 못 살 것 같아. 친구랑 룸메이트를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어. 내가 밤까지 힘들게 일하고 오는 날에는 자기가 좀 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가 힘들다고 하나둘 나한테 넘기면 안 되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있겠네. 나도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저녁 시간엔 할 일만 딱 하고 좀 쉬고 싶어. 설마 자기보다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나한테 집안일 다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사정을 좀 봐주면서 유도리 있게 하자는 거지. 난 자기가 힘들 때 더 할 수 있어.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아니야? 근데 무슨 군인이나 룸메이트보다 못한 사이 같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자기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규칙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거야. 나한테 슬슬 떠넘길까봐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 알지? 힘들어도 그냥 반반씩 하는 거 지켜줬으면 해. 아, 그래. 당신 마음 잘 알았어. 앞으로 어떻게 반만 딱 하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매몰찬 남편의 태도에 얼마나 서운한지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시의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말없이 해주는 설거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런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남편이랑 설거지 하나로 피 터지게 싸울 줄은 몰랐네요. 결국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남편이랑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요리를 해도 딱 제 몫만 해서 먹었고요. 빨래도 제 것만 골라서 빨고 정리했어요. 하루는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길에 딱 1인분만 사와서 먹고 있었어요. 남편도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냄새를 맡고는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오더군요. 근데 자기 몫이 없는 걸 보자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먹는 거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반반 결혼을 전혀 다르게 이해한 것 같은데 일단 두고 볼게.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내가 생각하는 반반은 이런 거야.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아침에 국에 반찬 딱 차려주면 맛있게 먹고 설거지만 하는 게 무슨 반반인가요? 설거지하는 게 어렵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국 끓이는 게 어렵나요? 자기는 세탁기랑 건조기만 띡 돌리고 제가 다 개야 하는데 그게 반반인가요? 누구 한 명 양보하지 않으니 이렇게 찬바람 날리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답니다. 야간 근무하고 집에 온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혼자 야식까지 신나 시켜 먹고는 설거지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아침에 사용한 물컵 한 개만 싱크대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지금 결혼 생활의 현수소 같다고나 할까요? 현타가 딱 찾아오더라고요. 저 인간은 컵 한 개를 설거지해줄 만큼 날 위해주지도 아껴주지도 않는구나. 그런 진실이 눈앞에 확 보였어요. 연애 때는 그렇게 잘 챙겨주고 다정했던 남편인데 너무 매정하게 변해버려서 혼란스럽고 슬프기까지 했답니다. 남편이 변한 건지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는데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한 걸 보면 당연히 네 엄마니까 네가 준비하라고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같이 뭐 하자고 얘기조차 안 꺼냈습니다. 혼자서 엄마 드리려고 케이크 주문 제작해놓고 용돈 봉투도 준비하고 엄마가 한번 드시고 싶다던 오마카세도 예약했어요. 당일 어디 가는지 말 안 하고 남편을 식당으로 데려갔죠. 사이 안 좋다고 남편이랑 같이 안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와, 여기 엄청 비싼 오마카세 아니야? 1인당 20만 원? 자기 오늘 통 크게 쏘는 거야? 아휴, 뭘 이렇게 비싼 데를 가.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엄마 생일이 뭐 대단한 날이라고. 이렇게 부담 주기 싫어. 다른 데 가. 아, 엄마. 오늘 같은 날 비싼 거 드셔야죠. 돈 걱정 말고 들어가요. 엄마 딸 돈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그래 여보. 오늘 우리 사위랑 딸 덕 좀 보자고. 우리도 그 유명하다는 오마카세 먹어보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해서 다행이었죠. 남편은 엄청 신기해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부모님도 디저트까지 맛있게 잘 드셔주셨어요. 미리 준비한 케이크를 드리니 너무 예쁘다면서 엄마가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용돈 봉투도 함께 드리니 아버지도 엄지척을 하시면서 좋아하셨고요. 남편은 뭔 생각을 하는지 입을 해 벌리고 보고만 있었고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계산할 때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계산할 테니까 반은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줘.
그러자 남편이 아주 보레된 듯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왜? 왜 내가 반을 내? 장모님 생신이니까 당연히 네가 내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비싼 데를 와놓고 뭐? 이렇게 무턱대고 나한테 반을 내라 한다고? 부모님 들으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 다 반반하자고 해서 물어본 거잖아. 시부모님 생신 때도 내가 절반 내면 되잖아. 난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이런 거 사드린 적 없어. 집 밖으로 삼겹살도 안 먹으러 간다고. 우린 그냥 집에서 차려 먹어. 근데 오마카세라니 진짜. 아, 자기 너무 과소비가 심한 거 아니야? 그때 밖에 계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우리 뒤를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오신 것 같았어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개졌죠. 너무 열받아서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해. 결국 부모님과 제 비용만 계산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아주 침까지 튀기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어딘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끌고 온 거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20만 원을 내라고? 그러긴 혼자 제일 잘 먹던데. 만약 당신 부모님 생신 때 어디 가면 내가 먹은 건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하고 휙 나가버리자 남편이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님 옆에 서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부모님이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계속 제 눈치를 보시는데 더 짜증이 났어요. 결국 남편이 자기 몫을 계산하고 거칠게 문을 팍 열고 나오더라고요. 차마 부모님 앞에서 화는 못 내니까 아주 그냥 썩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역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도저히 웃는 얼굴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부모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집에 오는 내내 얼마나 구시렁대던지 진짜 남편 입을 틀어막고 싶었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당연히 앞에 나온 음식을 남기면 안 되니까 먹은 거지. 근데 나한테 다짜고짜 20만 원을 내라니 진짜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 우리 눈치 보시느라 생신날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나 진짜 속상해. 내가 다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날 기분 좋게 반 내줄 순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억지로 그런 비싼 데 끌고 가서 돈 내게 한 게 잘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각자 부모님만 알아서 챙기기로 해놓고 왜 자꾸 규칙을 어겨? 자기 이럴 때마다 나 진짜 짜증난다고. 나야말로 이런 결혼 생활 답답하고 넌더리가 나. 이런 게 반반 결혼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절대 결혼 안 했어.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낭비 심하게 하는 여잔 줄 알았으면 나도 너랑 결혼 안 했다고. 그걸 시작으로 며칠을 아주 박 터지게 싸웠어요.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퇴근했는데도 밖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들어간 적도 많아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님 내 결혼만 망한 건지 이런 고민 어디에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댔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도 힘든 일이 이어져서 더 지쳐갔어요. 가장 고참 간호사랑 말다툼을 했는데 그 후로 그 간호사가 못 살게 굴었거든요. 케어가 힘든 환자를 일부러 맡기거나 힘든 스케줄만 골라서 일하게 하는 둥 너무 서럽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한참 선배라서 감히 대들지도 못했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몇몇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 문화라고 감정적으로 진짜 힘들게 하거든요. 신입 간호사 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한 달 중 20일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경력이 쌓이면서 좀 나아졌나 했더니 이 나이에 다시 괴롭힘 당할 줄은 몰랐네요. 요즘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수간호사랑 사이 안 좋은 거 자기도 알지? 다른 애들까지 다 선동해서 나랑 말도 못하게 하더라. 나 이번 달에 주말마다 출근하는 거 알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원에서 엄청 힘들어.
그 정도도 못 견디면 되겠어? 수간호사랑 얼른 풀어. 계속 이래봤자 당신만 손해야. 풀긴 뭘 풀어. 이미 미안하다고 말도 해보고 선물도 줘보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근데도 나만 계속 못 살게 군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수간호사 사람 좋아 보이던데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해? 당신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이참에 한번 당신 태도를 반성해봐. 나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암튼 보통은 아니지. 같은 데서 일하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저딴 소리나 해대는 남편이 밉기만 했어요. 그리고 설사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래도 남편이면 편들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부부고 가족 아닌가요? 지금 아내가 일방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데 남편이 말로라도 좀 위로를 해줬으면 덜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거의 6개월을 버텼답니다. 그 사이에 밥도 잘 안 넘어갈 정도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이 엄청 빠졌어요. 남편은 제가 마르든지 말든지 여전히 자기 먹을 것만 사와서 혼자 처먹더군요. 결국 견디다 못해 그 병원을 관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계획을 남편한테 말했더니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애야? 그런 일로 병원을 관두게? 관두면 또 언제 다른 병원 찾을 건데. 빨리 이직을 해도 한두 달은 걸릴 거 아니야. 이참에 6개월 정도 쉬면서 천천히 좋은 데로 찾아볼게. 나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당신도 맨날 입만 열면 이렇게 바쁜데 언제 아기 갖냐고 그랬잖아. 여기서 지금 아기 얘기가 왜 나와? 아기는 여유가 돼야 키우는 거지 뭐 거저 키워? 당신이 6개월 쉬면 그동안 생활비며 이자며 다 어떡할 건데? 설마 나한테 다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역시나 그놈의 돈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다 생각해둔 게 있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달이 내야 하는 생활비랑 이자는 꼭 줄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내가 집에 있는다고 집안일 더 시킬 생각이나 하지 마. 내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확실히 해. 그것만 잘 지킨다면야 당신이 이직하는 건 반대하지 않을게. 그래도 명심해. 난 외벌이 가장 될 생각은 전혀 없어. 다음 직장 빨리 새로 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피해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남편이란 인간이 피해라도 입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산하는 꼬락선이라니. 진짜 오만정이 떨어졌답니다. 힘드니까 그만두라든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든지 그런 소리는 못 해줄 망정 말이에요. 지긋지긋했던 병원을 그만두니까 점점 안정이 되고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남편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돈은 아주 제 날짜에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노니까 아주 배알이 꼬였나 보더라고요. 집에서 쉰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슬슬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새로운 데 알아보고 있는 거 맞아? 맨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퍼져 살면 안 돼.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하든가. 나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돼서 당신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뭔 소리야.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빈둥대면서 지내지 말고 생산적으로 살아. 집에 있으니까 청소 좀 하든지 화분을 정리하든지. 아니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위해서 특별 요리를 준비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 어디 보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가 빨래 건조기 돌리는 것까지 하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청소하면 되고. 밥은 나 혼자 해먹으면 되니까. 그래, 설거지는 내가 그냥 다 할게. 됐지? 참나. 당신 혼자 먹는데 당연히 당신이 설거지를 해야지.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좀 더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당신 왜 그렇게 점점 야박하게 굴어? 무슨 소리야. 오늘 당신이 저녁 설거지하는 날이잖아. 내가 특별히 다 한다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뜬금없이 서운하대?
그리고 왜 갑자기 나한테 밥을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그런 소리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자기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선수를 치자 남편이 차마 더는 말을 못하고 입술만 들썩이더군요. 그러다가 휙 찌려보고는 출근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고소하다 싶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지났을까요? 시모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 상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생신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날 시모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논다면서 어쩜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어? 이번 주 주말에 뭐 어떡할 거니? 네? 이번 주에 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 얘, 민망하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니? 내가 전화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준비하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후에 내 생일인 거 창진이가 말 안 해? 며느리인 네가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줄 건지 아니면 나가서 먹을 건지 알려줘야지. 아, 곧 어머니 생신인 거 당연히 알죠. 그건 창진 씨가 다 준비한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준비가 돼가는지 모르겠네요. 서프라이즈로 어머님 놀라게 하려고 그러나 봐요. 어머, 그래? 한 번도 지 엄마 생일 챙기지도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 효자 됐나 보네. 알았다. 그럼 창진이한테 물어보마. 남편은 곧 자기 엄마 생신인 줄도 모를걸요. 시모의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서 씩씩 숨을 쉬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생신 준비한다고 그랬어? 왜 그런 말을 해서 엄마 기대하게 만들어? 어머님이 나한테 뭘 준비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 당신 어머니니까 당연히 당신이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은 며느리가 돼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나는 매일 일하고 당신은 지금 놀고 있잖아. 그럼 한가한 사람이 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신 때 꽃 한 송이도 안 사드렸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생신이며 효도는 각자 알아서 챙겨드리자며?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며느리랑 사위가 같아? 며느리는 며느리만의 도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뭐라도 준비를 해야지. 그래, 식당은 내가 다 결제할게. 대신 당신은 장모님께 드렸던 그런 케이크 하나 준비해줘. 그거 예뻐서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겠더라. 며느리랑 사이가 왜 달라? 그렇게 반반 좋아하면서 갑자기 왜 꼰대 아저씨 같은 말을 하실까? 그 케이크가 그렇게 예뻤으면 당신이 주문해서 드려. 난 당신이 말한 반반 결혼, 각자 효도 꼭 지킬 거니까. 남편은 반박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여태껏 자기가 벌여놓은 일이 있고 한 말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준비하든지 말든지 신경 전혀 안 썼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토요일이 다가왔답니다. 남편은 그날까지 삐져서는 말도 별로 안 하다가 저녁쯤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뭘 어떻게 하려나 한번 지켜보려고 군말 없이 따라갔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리고 간 곳은 그 동네의 돼지갈비집이었죠. 그 앞에 딱 멈추니까 시모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아, 난 여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집이잖아요. 그쵸? 결혼하고서도 여기 갈비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내가 팍팍 쏠게요. 들어가서 배 터지게 먹자고요. 남편은 자기도 민망한지 괜히 큰 소리를 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돼지갈비 4인분을 시키고 혼자 며칠은 굶은 것처럼 우걱우걱 먹더라고요. 케이크며 선물 같은 건 당연히 없었죠. 남편이랑 제가 빈손인 걸 확인한 시모는 실망한 표정으로 깨작거리기만 했고요. 고기를 흡입하는 남편을 두고 저는 계산하기 좋도록 냉면 하나 시켜서 먹었어요. 아니 새아가, 너는 왜 고기를 안 먹니? 좀 먹어라. 돼지고기 싫어하냐? 아, 전 냉면만 먹으면 돼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아, 괜찮아. 분위기 괜히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좀 먹어. 오늘은 내가 다 계산할 거야. 아, 얼른.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니? 너희 싸웠어? 아니요, 싸우긴요. 저희 서로 배려하며 각자 할 일 딱딱 하면서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속이 안 좋아서 고기를 잘 못 먹겠네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 근데 너 친정에도 이러니?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인데 어떻게 작은 케이크 하나도 안 들고 올 수가 있어? 아, 그러게. 아무것도 없네요. 창신 씨가 다 준비한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늘 와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케이크도 안 사왔어? 아버님이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선수를 치니까 시모가 차마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남편도 괜히 저만 헐겨보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냉면만 깔끔하게 딱 먹었죠. 그리고 남편이 계산하길래 옆에 가서 냉면 값을 줬어요. 아, 됐어. 내가 낸다고 몇 번을 말해. 나가 있어. 내가 낼 테니까. 아니야, 됐어. 이 값 8,000원 내고 나중에 무슨 생색을 내려고 그래? 그냥 내가 낼게. 여기요. 이 냉면값만 계산해 주세요. 시모의 생신날은 그렇게 초라하게 끝이 났죠. 나중에 남편이 시모한테 따로 용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 달에 드디어 이직에 성공했답니다. 근데 병원이 다른 도시에 있어서 출퇴근하려면 왕복 5시간은 걸렸어요. 하지만 수간호사로 가는 거였고 연봉도 훨씬 높았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그 사실을 말하자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이 동네 근처 병원을 찾았어야지.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어떡해? 어떻게 출퇴근을 하려고? 그냥 여기 근처로 다시 알아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기회야. 연봉이 거의 2배가 됐고 수간호사로 직급도 높아진다니까. 진짜 미안한데 우선은 내가 그쪽에다가 작은 원룸 얻어서 지내보면 어떨까? 미안하니까 생활비도 10만 원씩 더 낼게. 진짜? 생활비 더 낸다고? 뭐, 연봉이 2배라니까 좀 아깝긴 하네. 자기랑 떨어져서 지내는 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지. 그 병원이 별로라 금방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한번 해봐. 내가 응원할게. 자기가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진짜 고마워. 내가 토요일마다 꼭 올라올게.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우리 힘내자. 생활비도 더 내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역시나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근처에 저만의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일을 하니까 한 달은 정신없이 흘러가더라고요. 원룸에서는 그냥 잠만 자고 토요일에는 집으로 가 남편과 시간을 보냈죠.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원룸으로 와서 출근 준비를 했고요. 그런 생활이 2달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병원 일에도 적응이 많이 됐어요. 다행히도 새 병원은 전에 다니던 데보다 더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수간호사로 간 거였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전에 다니던 곳처럼 한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짓에 넌더리가 났거든요. 알 거 다 아는 다 큰 성인들이 무슨 고등학생 일진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좋아해주고 점점 따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인정받으니 일도 더욱 즐겁고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일이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인생도 제대로 돌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당직 설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그래? 그럼 괜찮지. 주말까지 일하느라 자기가 더 힘들겠다. 나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다음 주에 봐.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자기뿐이네. 집에 별일은 없지?
그럼. 그냥 퇴근하고 와서 잠만 자는데 뭔 일이 있어? 자기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고 외롭다. 다음 주에 봐. 아마도 눈치가 빠른 분이시라면 이 다음 일을 이미 알아채셨을 거예요. 맞아요. 토요일 아침에 몰래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이닥쳤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침 거실에 서 있던 상간녀와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갔죠. 그러고는 바로 상간녀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머리채를 마구 뜯기 시작했어요. 상간녀가 비명을 질러대며 놓으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너 여기에 왜 있어? 왜 있냐고. 너 병원 접수 데스크 일하러 처음 왔을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줬잖아. 하도 어리버리해서 잘릴 뻔한 거 도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누가 들으면 아주 엄청 도와준 줄 알겠네. 야, 이거 놓고 말해. 머리 다 뽑혀. 놓고 말하라고. 남의 남편이랑 남의 집에서 아주 신혼집 차렸지? 신혼부부 놀이하니까 좋냐? 나이도 어린 게 유부남이랑 뭐 하는 짓이야? 오빠는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살기 싫대. 맨날 불만만 늘어놓고 이기적이라고 너무 진저리가 난대. 이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아, 그러셔? 아주 천년의 사랑 납셨네. 언제부터 만났어?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자마자 만났어? 내가 고작 2달 만나고 그쪽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 우리 만난 지 거의 1년 넘었어. 그쪽 병원에서 나가기 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그만 우리 사이에서 빠져줘. 오빠는 그쪽이 아니라 날 사랑한다니까? 그래, 말해줘서 아주 고맙다. 너네 오빠랑 천년 만년 행복해라. 상간녀가 제 반응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뭘 사왔는지 봉지 하나 덜렁 들고 남편 놈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버렸죠. 그 와중에도 상황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를 굴려서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상간녀와 저를 번갈아 바쁘게 보면서요. 바로 다가가서 남편의 뺨을 수차례 갈겨버렸어요. 남편의 몸이 돌아가다 못해 바닥으로 철퍼덕 쓰러졌죠. 그제야 남편 놈은 얼른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오해야.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허전하더라고. 근데 제가 자꾸 꼬리를 쳐서 내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만난 지가 1년인데 내가 꼬리를 쳤다고? 오빠가 회식 때 나 먼저 꼬셨잖아. 저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며. 지금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다며.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남편이 살벌하게 상간녀를 노려보자 겁먹은 강아지 새끼처럼 조용해지더라고요. 외로워서 넘어가? 이 파렴치 아닌가 나. 너는 내가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소송이나 준비해. 나는 합의 이혼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어. 무조건 네 주머니에서 어마어마한 돈 끄집어낼 거야. 거기다 당연히 나한테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야겠지? 여보, 이혼이라니.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준 거는 어떻게든 벌 받을게. 얌전히 대가 치르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렇게 좋아하는 반반 나누기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 어쩌니? 아무래도 내가 네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네가 싸질러 놓은 똥 네가 처리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고 우리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만 말하고 유유히 그 집구석에서 나왔답니다. 문 뒤에서 남편놈이 악쓰는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이직하기 전부터 남편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수간호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었는데 동료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이 말 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 데스크에 민지 씨 있잖아. 자기 남편이랑 밖에서 같이 커피 마시는 거 몇 번 봤거든? 아휴, 말하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뭔데요? 둘이서 커피 마신 게 다예요?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줘요, 언니. 그럴 수 있다고 넘기려고 했는데 어젠 글쎄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 내가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면서도 수치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다른 직원들이 보는데 팔짱을 끼고 시시덕거렸을까? 그것도 공개 연이나 다름없이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해놓고. 사실을 알고 나니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그때부터 두 연놈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남편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상간녀는 데스크 직원 맞더라고요. 일을 도와줄 때 들었던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남편 놈이 잘 때 핸드폰도 봤는데 다 삭제한 건지 증거될 만한 건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오는데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화장실을 뒤져봤더니 역시나 수건들 뒤쪽에 세컨폰을 숨겨놨더라고요. 못 찾을 거라 생각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두었고요. 그 덕분에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둘이 아주 딱 달라붙어서 찍은 사진이 넘쳐나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상간녀와는 풀빌라며 호텔이며 비싼 데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반반씩 하자 노래하며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인간이요. 심지어 상간녀 생일엔 명품 지갑까지 사다 바쳤더라고요. 제 생일에는 어땠냐고요? 당연히 케이크 하나 안 사왔죠.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호텔 망고빙수 사줘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우리 애기한테 그 정도도 못 사줘? 애기 친구들이 자랑하면 오빠한테 또 말해. 오빠가 애기 원하는 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마. 너랑 먼저 만났어야 했는데 어쩌다 운명의 장난처럼 결혼한 다음에야 만난 걸까? 진짜 하늘이 원망스럽다. 오빠, 난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사랑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이겨낼 거야. 그 아줌마 빨리 병원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수간호사한테 오늘도 이간질 좀 했거든?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 전에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상간녀의 이간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얼굴을 하고선 수간호사와 저를 이간질했던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상간녀 머리채 잡으러 달려갈 뻔했네요. 하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 우선 참을인자를 가슴에 새기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 후 일부러 다른 도시로만 병원을 알아봤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로 소형 아파트도 매입했고요. 대출을 좀 받았지만 이혼하면 목돈이 들어올 거니까 상관없었죠. 그렇게 계획대로 주말 부부가 되어 남편에게 판을 깔아줬고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달라진 게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제가 평일 동안 집에 없으니 당연히 상간녀가 이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겠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상간녀도 자기 존재를 너무 티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굳이 흔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살펴보면 가관이었어요. 화장실 구석에 고무줄을 놓고 간다든지 서랍장에 옷을 흐트려 놓는다든지 정리해둔 주방 도구 위치를 바꿔놓는다든지 일부러 그딴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 집에 못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이닥친 거죠. 역시나 예상대로 상간녀가 딱 있었고요. 마지막 증거를 위해 녹음기를 켜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상간녀가 머리채를 잡힌 채 남편놈이랑 바람 피운 얘기를 술술 늘어놓은 덕분에 고스란히 저한테 유리한 증거로 남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답니다. 물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내줄 수는 없겠죠. 앙큼하게 저의 직장 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상간녀니까 말이죠. 큼직한 전지를 사서 두 연놈을 찍은 사진을 다 붙이고 둘이 바람 피웠다는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놨답니다. 어디에 붙였기는요?
제 전 직장이자 두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 문 앞이죠. 당연히 남편놈이 전화를 해서 난리를 피웠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내가 잘못을 했어도 직장에다가 이런 짓을 해? 지금 병원 난리 났다고. 게다가 민지는 임시직이어서 오늘 바로 잘렸어. 난 병원장이 지금 권고사직 말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밥줄까지 끊으면 어떡해? 쫄쫄 굶고 살라는 거야? 나야말로 너 같은 쫌생이 쪼다 만나서 인생 말아먹을 뻔했어. 나한텐 조각 케이크 하나 안 사준 주제에 걔한텐 아주 별것 다 사줬더라. 꼴에 신혼여행 때도 안 간 풀빌라까지 갔던데. 이참에 둘이 행복하게 사셔. 아, 걔한텐 반반 노래 좀 하지 마라. 당장 도망간다.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바람 피운 건 잘못했다 쳐. 그렇다고 남의 직장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와서 떼. 내가 왜? 그거 내가 붙인 거니까 그대로 놔둬. 내 허락 없이 떼기만 해봐. 기물 파손죄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이 파렴치한 인간아.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잘못들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돈으로 갚게 될 거야, 이 못된 인간아.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전 남편 놈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랑 1분 1초도 더는 엮이기 싫었거든요. 소송이 시작되고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고 다짐했거든요. 어차피 그 인간이 유책 배우자니까 당연히 승소할 거였으니까요. 상간녀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했고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받았네요. 그래도 아직 20대인 상간녀 입장에선 꽤 큰 돈이고 상간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변호사 말로는 남편 놈이 이미 그 여자랑 헤어졌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더군요. 일하던 병원에서 잘리고 근처 병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재취직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남편 놈이 오랫동안 백수로 지내니까 여자가 도망갔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금세 마음이 바뀐 게 참 웃겼어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라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말이죠. 9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남편 놈한테 위자료 2,000만 원 받았고 같이 살던 집은 팔아서 절반은 챙겼죠. 받은 돈으로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 거의 대부분을 갚았네요. 지금은 혼자만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 남편 놈은 아직도 백수인 채 집도 절도 없어서 결국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 인간이 생활비 달라고 닥달하고 뭐든 반반씩 하자고 말할 때마다 서러웠는데요. 지금은 혼자 충분히 벌면서 재테크도 많이 하고 원하는 것 다 사 먹고 예쁜 옷도 걱정 없이 사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그 인간이랑 살 때는 왜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마시기도 힘들었는지 참. 이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